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경기 띄우기에 다급하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서둘러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시장에 나오는 가운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기 부진을 타개해보겠다라는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추어 보면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달러를 사재기하는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달러의 급등에 또 한번 주목하면서요. 시장 대응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재 주가가 역사적인 밴드 하단 수준인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전통 수요처가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I 시장에서의 경쟁력 역시도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반등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제 주사제 특허에 등록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 고유의 플랫폼 기술인 IVL을 통해서 차별화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제형을 제조하는 게 이번 특허의 골자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여전한 약진이 나타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5천억 원 넘는 순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는 우리 시장에 놀랍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간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 종목군들의 상당수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 대응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 그 이후까지도요. 다양한 시장의 전략들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요.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보면서 시장의 키포인트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와, 오늘 지도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만연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현재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엇갈린 양상인데요. 하이닉스 쪽으로는 그래도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현재 풀이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AI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한 수급들은 들어오고요. 다만 삼성전자 쪽에 관한 매도세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의 하방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겠습니다. 트럼프발에 관한 악재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들 더욱더 커져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9%, 삼성 SDI도 마이너스 6.8%나 하락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또 뜨거운 관심이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될 텐데요. 인벤티지랩의 특허 취득 소속 때문에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제외하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 국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승하는데 국내 주요 제약주들의 하락이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가 여전히 약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하락하고요. 또 밸류업 지수에 새롭게 편입됐었던 KB금융은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했지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하락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롯데그룹주 계열사 중에 11개의 종목도 역시나 유동성 위기 불거지면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정면 돌파해 보면서요. 시장 전략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 어떻게 대응해 가셔야 할지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전략 잡으러 저희와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랑 같이 시장 보셨는데 참 파란불이 많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지수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요. 어제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어제는 더 많았는데 맞아요. 오늘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좀 많다는 점, 이 점이 시사하는 점들은 어제와 수급 기존은 좀 동일한 양상인데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미국발 정책 노이즈가 현실화되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추세적으로 신저가에 대한 우려감들,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주말 새 이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탄핵 수출 의결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수급들은 오히려 좀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잡지 못했던 점. 현재 코스피 매도세가 외인이 6,329억 원이고요. 코스닥이 1,254억 원인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의 이 외인 매도 폭들이 좀 더 크다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섹터들,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을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된 외인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 종목이 오늘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어제 시장 그래도 흥미로웠던 게 지수는 약해도 상승 종목 좀 많았던 부분들을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 그래도 시작에서 특징 섹터다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와요. 단기 반등일까요?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이 반영돼야 되는 게 좀 정상인데 오늘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몇몇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좀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섹터의 어떤 관점에서는 비만 치료제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우리가 다음 달 1월에 좀 개최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에서도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제시가 됐죠. 첫 번째가 AI, 그다음에 트럼프, 세 번째가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미국 안에서 최근에 이 보험수가 적용해야 된다, 약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남아있고 오늘 인벤티지 랩이 장기 지속형 약물에 관련된 특허 등록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선별적으로 좀 강한데 시장은 이미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어떤 제형제가 지금 뭐 매일 맞던 것에서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1개월 이상,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그런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관련된 향후에 어떤 3세대 약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반영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하게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이 현재 모든 의약품에 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현은 가능한 기술이지만 성과로 한 번쯤 입증을 해야 되는 숙제가 좀 있기 때문에 펩토렌의 경우에는 지금 일라이릴리의 이 기술평가 플랫폼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난 이후에 현재 적응에 관련된 어떤 테스트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세대 약물에서 이제 후발주자였던 이 비만 치료제 3세대 약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어떤 단기적 기대감보다는 임상 성과가 좀 분명하게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인 같은 그런 종목들로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 관한 전략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산업적으로 시장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K방산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의 모멘텀 지금 시점에서 찾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산업 공부하면서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입니다. 작년부터 대형 수주 소식을 잇따라 들려줬던 K방산이죠. 여전히 K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지만 많은 대외 환경들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국내 방산 기업들 이 성장과 잇따른 수출 소식에는 대외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정세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모습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이런 대외 환경들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국제 정세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각국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왔던 국내 방산 기업들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내수 대비했을 때도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은 2배 이상의 수출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던 거고요. 또 방산업체 낮은 가격과 빠른 납기라는 강점들이 더해지면서 실제 대형 수주 수출 계약이라는 레코드가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위 4사 같은 경우는 이 시총 합상 금액을 따져봤을 때 2020년에는 5조 원 내외 안팎의 기록들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28조 원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짚어볼 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상승이 해외 수출을 통한 이익 성장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 이 ROE 대비해서 PR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X축이 ROE고요. Y축이 PR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 국내 기업들 20% 미만의 배치 분포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PR 같은 경우는 20배 중반부터 40배까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피어그룹과 살펴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3년에는 7.7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미국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대 29배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라던가 2026년을 살펴보더라도 이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될 텐데요. 사실 국내 정치 불안이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받았죠. 이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더 높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계속해서 이 피어그룹과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어떤 좀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주가에는 2, 3년간의 이 대형 수출 계획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출 소식이 들려와야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트럼프 2.0이 들어서게 되면은 각국이 안보 부담을 서로 나눠 짊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사실 시장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 최근에는 시장의 시선이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방위 산업의 이 주요 고객이 각국의 정부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외교 방침이라던가 국가 간 외교 관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을 좀 예시로 살펴보면은 EU 같은 경우는 현재 역내 무기 구입 비중 20%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50%, 2035년에는 60%까지 올리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후발주자인 K방산 견제하기 위해서 방산 블록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좀 기회들을 찾아봐야 될까요? 바로 제3세계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K방산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동유럽이라던가 호주 같은 경우는 국내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에 큰 영향을 줬죠. 하지만 이미 국제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제3세계인 동남아시아라던가 남미 같은 경우는 국방 지출액은 작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낮지만 이 부분들이 한국 방산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요. 우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영유권, 중국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해군이라던가 공군에 대한 전력 확보 관심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이슬람 국가들의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역시나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 기회는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 계속해서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님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K방산 그리고 또 우리가 방산산업 지금 바라봐도 좋을지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일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고를 좀 외치고 싶고 최근 한 달이었죠. 20거래일간의 주가 동향을 보니까 방산 비포 지금 하나유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그다음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항우. 네. 그래서 좀 대충 한 4개 기업들의 이 한 달 평균 주가가 많게는 한 19%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가장 덜 빠진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됐는가 또는 2차 수출 계획에 관련된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됨과 동시에 이 방산 외교가 오히려 이 향후의 어떤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책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해당되는 어떤 이 외교력과는 좀 다르게 그 영향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가 기존에 수주했던 뭐 수주 계약이 뭐 취소되거나 뭐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타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이즈는 사실 주가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가능성들이 이제 가시화가 된 거예요.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오히려 좀 본격화가 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종전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해당된 메시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돈을 쓰지는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뭐냐면 나토,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아, 유럽에서 방위비. 네. 그렇죠. 방위비에 관련된 부분들, 무기 관련된 배치라든가 군사 인력에 관련된 배치 부분들은 이제 나토가 앞으로 좀 주도를 좀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노이즈가 휴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인가라는 관점.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일단 러시아가 주변국에 또 위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니아라든가 폴란드 같은 체코 같은 그런 인접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군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 이전에는 뭐 군비에 관련된 거의 영향도가 좀 적었던 뭐 스웨덴 같은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도 지금 나토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우리가 좀 속단하기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증강이라는 관점에서 무기 수출 계약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지금 현재 휴전안으로 인해서 일단 뭐 전쟁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지만 이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부분들과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향후의 어떤 이 상황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좀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핵 제조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언급을 네, 하면서 네. 필요하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네. 미군을 중동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좀 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 불안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가 뭐 천궁의 도입을 좀 마쳤었죠. 이 부분에 유도미사일 플러스 지상무기의 도입 검토들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일단 뭐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2028년도까지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폴란드의 추가적인 2차 수출 계약까지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잔여 인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12월 안에 뭐 답을 꼭 내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내년도 상반기 안에 2차 수출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1분기 아니라도 뭐 결정이 좀 된다면 긍정적인 어떤 수주 성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K방산 관련주들은 뭐 종전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1행정부 때도 주변국들의 방위비가 올라갔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되는 수주 소식은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개별적인 성과를 봐야 돼요. 방산주가 올해 전체적으로 좀 강했고 상반기에 거의 뭐 주도주처럼 부상을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선별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다 그렇네요. 다르다는 거죠. 네. 지상무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유도미사일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건조함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이제 해상무기 같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종합적인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방산 부분에 관련된 사업 경쟁력은 굳건하게 좀 유지된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을 잘 구성했다는 관점에서 경쟁력 관점의 시너지가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들이 아직 계속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2차 계약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폴란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루마니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4차 방위비 증액을 하면 이건 뭐 정권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K2 전차에 관련된 어떤 도입량들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주 상향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는 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FA 50기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전투기의 어떤 이 기기 판매에 관련된 어떤 수주 협상들 현재 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계약 플러스 알파로 신규 수주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처럼 뭐 LIG 넥스원이 좀 움직였던 어제처럼 K2 어제처럼 저기 현대 로템이 원래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처럼 앞으로의 어떤 방산주는 전체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좀 같이 가는 것보다 개별적인 수주 성과에 따른 주가의 어떤 수급 희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산주 관련해서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표님도 동의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의 핵심 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 한번 풀어보면서 좀 시장 힌트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무기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산이 다 좋다, 모든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다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선별적으로 더욱더 기대 요인들이 좀 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 과거의 전쟁과 좀 다른 부분이었죠. 뭐 드론을 통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유도 미사일. 그래서 뭐 중동발 리스크의 경우에는 중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이런 요격하는 격추 미사일들이 좀 더 정확도를 좀 더 보이는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좀 예를 좀 들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서 확인된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진다면 중동 주변 국가 특히나 뭐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유도미사일에 대한 공급량들.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천궁2가 뭐 아랍에미리트가 3조 7천억 원, 그리고 사우디가 4조 2천억 원, 그리고 이라크가 3조 7천억 원에 대한 수주 계약이 이미 좀 체결돼 있어요. 체결됐죠. 그런데 네. 사우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6조 정도를 더 한대요. 구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직 실적으로 좀 연동되는 계약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유도미사일에 관련된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지상무기라든가 뭐 해상무기를 좀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뭐 동남아시아 같은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축함이라든가 신규적인 어떤 무기 도입의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유도미사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은 사실 뭐 이 정밀 타격이라는 유도무기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네. 방어용 수단도 있고 공격형 수단도 있기 때문에 천궁2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주의 가시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실 비공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유도미사일, 그러니까 배에서 쏘는 미사일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난 상반기죠. 미국의 국방부에서 시험 테스트를 마쳤는데 뭐 10발 중에 10발이 모두 다 격추된 그런 내용들은 뭐 사실 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수출 성과로 좀 이어질 텐데 이게 연내에는 좀 불발됐지만 트럼프 집권부의 어떤 취임 이후에 방위 예산들이 좀 크게 저는 삭감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뭐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이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유도미사일의 어떤 도입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그러니까요. 무기를 파는 그런 성과를 나라가, 좀 네.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은 정말로 미국향 수주 소식이 2025년이죠. 내년에는 들려올 것이고 그게 또 엄청난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긴 하더라고요. 현실화 가능성 있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예,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가 테스트를 했고 이미? 미국의 주도하에서 같이 네. 성능 검증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을 전제로 진행이 된 점, 그리고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던 비공2의 경우에는 저는 12월 달에 대한 도입은 불발됐지만 내년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 안에는 수출 계약으로 좀 이어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무기를 좀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 이 부분이 성과로 좀 입증된다면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도입이 사실 뭐 검증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 우수성을 알아서 좀 홍보해 주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되는 수출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LIG 넥스원과 좀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이제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도 같이 볼까요? LIG 네. 넥스원이 사실 해당된 유도미사일을 많이 팔면 팔수록 여기에 관련된 레이더죠. 유도미사일에 안에 같이 공급되는 이 레이더를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 LIG 넥스원의 총 수주량의 30에서 한 35% 정도를 하나 시스템이 같이 수주로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수주 성과는 하나 시스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호재가 있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로봇 기업의 지분 60%를 인수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나리오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우는 지난 뭐 한 6월 말 제가 기억하는 6월 말 정도에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는데 단순하게 인수를 할 때 우리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대표적인 그 로봇 제품 중에 하나가 로봇개. 네. 근데 이게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고 네. 향후에는 살상으로도 좀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론이 날아가서 미사일을 쏘고 그렇죠. 사람을 공격할 줄은 이번 현대전을 통해서 좀 확인한 것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의 작전 반경 범위는 우리가 과거에 바라봤던 그런 현대전의 양산이 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죠. 그렇다면 로봇개가 임무를 수행하고 뭐 지뢰 같은 것이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공격형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LIG 넥스원의 방산과 결합된 이 시너지는 분명히 좀 효과적인 측면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라인업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무기로 좀 개발된 성과로 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는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보다는 방산용의 어떤 시너지가 조금 더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측면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요, 대표님.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이제는
그런 게. 더욱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무기를 장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네. 올까 봐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앞으로는 한 50년 더 걸리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산업 리포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투자 포인트 여러분 많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또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시장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고 또 그 이후의 전략들 잡아보셔야겠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 이어해 줄 테니까요. 계속 보시고요. 자, 그럼 마감 시장 바로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지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표님. 참 어떻게 보셨을까요? 명확하게 수급의 방향성들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들. 그래서 국내의 정치 리스크가 좀 일부 완화가 됐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 부분을 과연 만족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의문이 좀 있는 네.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제 수급도 그랬고 오늘 오늘도 수급도 그렇고. 좀 그랬다는 것은 외인이 국내를 바라보는 국내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 뷰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이번에 이 매크로 지표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다소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부터 좀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이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수준의 부합을 좀 해줬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몰랐어요. 물론 컨센 부합은 했지만 네. 연준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준금리 2%대 미만을 2%는 못 가요. 계속 가서 가지는 못하고 못해요.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부분들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관세 부과 이슈들은 금리를 좀 내리기보다는 상방 압력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요인들이 연준의 고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이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점도표도 지금 뭐 아주 최소 기준에서는 한 2회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컨센은 한 3회 정도. 근데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네. 4회 이상을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기조와는 좀 다르게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앞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연준 발표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동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OSI라는 그 시장에서 전망을 했을 때 11월 말 지표에서 한 66%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0%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인데 1월에는 그런 확률이 5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8월 달에 경험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노이즈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불안정한 어떤 수급 상황들이 현재 증시의 일부분을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이 조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크로적인 변수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어떤 학섹터가 움직였는지 저희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한번 저희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학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뉴로마픽 반도체인데 에이징랜드가 오늘 거의 상한가에 도달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상 오늘 저희가 앞서서도 반도체 좀 소부장 쪽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맥락에서 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오늘 뭐 유로빅 반도체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돼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최근 2주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딱 하나 눈에 봅니다. 기술주가 강하죠. 네.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다수 신고가 영역을 좀 경신하는데 어제 그저께 차이가 좀 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엔비디아가 수급에서 약간 둔화된 흐름들. 맞아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올랐고, 네. 호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어떤 이 수급의 희비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악재가 좀 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AI 모멘텀은 맞는데 이게 AI 모멘텀을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서 브로드컴을 좀 필두로 한 주요 기술주 기업들이 네. 자체 칩을 좀 개발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구현 개발 기대감들이
반도체 소부장주의 어떤 저가 매수세의 유입 효과로 좀 이어졌고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SK하이닉스가 2거래일 강세,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을 좀 했는데 이런 뷰는 아직까지 AI 모멘텀을 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는 고점에 고점을 더하는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정치 리스크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반도체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되고 있는 어제와 오늘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이어졌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은 저는 잡았다라고 좀 보기 어렵기 보긴 때문에 어렵죠. 네. 오늘 어제와 오늘의 상승은 우선 저가 매수세의 유입 정도로만 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어서 다음 핫섹터도 같이 연결고리로 얘기해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ED 장비 쪽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온테크,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등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쪽도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네, 일단 뭐 섹터별로 보면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맞아요. 하나고 네온테크라면 좀 약간 종목의 차별화가 있는데 최근에 이 드론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어제 좀 강했던 드론 섹터가 오늘 선별적인 개별 움직임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보는 부분이 미국에서는 드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좀 이뤄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점. 그래서 맞아요. 국방의 어떤 방향성들도 과거처럼 뭐 많은 비용을 축적해서 전투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 효율화된 무인기 개발 같은 무인기 개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아직 좀 많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의 경우에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맞다. 계속돼서 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포인트. 제가 모 방송에서는 한번 언급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드론이 초등학교 코딩 교육하는 기업들 아, 그런 기업들인가요? 또는 뭐 그게 우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게 한강에서 우리가 그냥 장난감처럼 날릴 수 연달리기 있는 하듯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속성 관점에서 물론 뭐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좀 동일하겠지만 모터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전기차와 그 에버랜드 같은 데 있는 뭐 펌프카와 같은 그런 차랑 네.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착시를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선별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들어가는 소형 레이더를 좀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저 드론의 지금 가장 중요한 모터라든가 전류 설비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최대 수혜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또는 뭐 한국 항공우주 그런 종목들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점. 그게 다시 방산 쪽으로 사실은 그렇죠.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결국엔 드론도 UAM 우리가 이제 기체기죠.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된 구현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렇죠. 이게 작아지냐 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솔루션이었고요. 마지막 한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18%, 칩셋 미디어도 오랜만에 좀 급등 좀 나와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쪽 섹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빠졌죠. 맞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네. 빠졌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복귀를 해봤을 때 과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느냐. 선별적으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지만 이익 구조가 좋았고 맞아요. 특히나 영업이익률 OPM이 40%가 넘는 기업들이 제 기억에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견조한 이익을 내고 있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장사를 잘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데 주가는 많이 훼손이 됐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난 3분기 초부터 계속해서 좀 구현이 됐었고 미국의 정책 노이즈, 뭐 칩스포 관련된 불확실성 여기도 해서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조정폭들이 좀 더 심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정상화를 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인의 명확한 수급 방향성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수급 연속성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핫섹터 살펴봤고요. 저희가 TMI 가기 전에 한 가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게 있죠. 네. 저희가 카페24와 루닛이 신고가 랠리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저희 방송 보셨다면 함께 누리고 계실 텐데 이후의 전략들 짧게만 한번 잡아주시죠. 네. 카페14 루닛의 경우에 차별화가 좀 있지만 카페14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 저는 한 20% 이상 더 충분하다고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를 좀 논의를 하고 지금 유튜브와 연동된 유튜브 쇼핑과 연계된 스토어의 어떤 개설 부분들이 그 가시성 있는 실적은 4분기 일부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반영을 좀 앞두고 있다 보면 전체 쇼핑몰 거래액을 우리가 GVM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가 12조예요. 2026년도에 20조를 좀 예상한다는 것은 매출의 1%에서 적게는 0.7%를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련된 OPM 비중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카페24를 좀 바라보는 부분은 유튜브와 쇼핑이 연동되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서치 검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옷을 쇼핑을 사고 하고. 필요한 네, 물건을 맞아요. 사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다가 우리가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점에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루닛의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 후반에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좋아졌는데 맞아요. 역시나 고점 대비에 대한 갭은 있지만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가장 큰 시장 키워드 의료 AI. 에이리웨이. 여기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좋은 또 시장 전략 잡아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TMI도 저희 집중해봐야겠죠?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중국의 중소형 화장품을 좀 필두로 해서 네.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화장품을 비롯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기기까지. 약진들이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들이 있는데 3분기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지표는 중국이 너무나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수출 데이터 8월에서 9월 넘어가고 9월, 10월, 10월, 11월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중국이 3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됐습니다. 네. 와.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증가가 됐느냐 또 감소가 됐죠. 감수가 됐고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현상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중국이 나빠졌으니까 중국 관련된 화장품 화장품주. 섹터는 피해야 돼. 피해야겠다. 북미 시장은 좋으니까 이건 꼭 사야 네, 돼. 맞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돼. 이런 맞아요. 것처럼 수출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가는 선반영.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은 미국 시장의 실적 피크가 가시성을 좀 띄었기 때문에 한 달 이전부터 주가가 좀 빠진 것이고요. 오히려 좀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을 보면 품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색조 브랜드는 계속해서 이 증가세, 수출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지만 기초 화장품이 좀 감소했다는 차이가 좀 있고 중국의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요인들보다 좀 완화 요인이 좀 있던 부분이 색조와 기초 화장품 부분 모두가 다 중국 시장에서 일부 좀 판매량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 네.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화장품 빅2라고 좀 불리우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중국 의존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4분기 실적의 일부 완화 기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중소형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에 관련된 기대감들 일부가 좀 반영이 되면서 반영됐죠.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 다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 저는 아직까지 중소형 화장품들은 선별적으로 특히나 색조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좀 저는 공략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제품군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 관점은 계속해서 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는 화장품 ODM사라든가 화장품을 좀 유통하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VT 같은 경우는 좀 리들샷이라고 불리는 이 화장품은 기존의 화장품의 구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대안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면서 좀 주목을 받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거는 너무 선별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화장품주다라고 해서 다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쪽에 관해서는 좀 수급이 없는 느낌이고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기준들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저는 오늘 탑픽을 파마 리서치로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선별적인 어떤 움직임보다 기존에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의 대장이 어디였죠? 클래시스. 맞아요. 클래시스 뭐 제시스 메디컬 같은 종목들 우리가
피부과 가서 시술을 해보면 뭐 이 고주파, 네, 뜨거운 고주파 고주파를 기술. 통해서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통해 굉장히 고통을 좀 맞아요. 수반하지만 피부의 어떤 좋아지고.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의료기기 장비주들의 어떤 이 주가 수급들이 좀 좋았는데, 파마리서치의 이 스킨 부스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제 같이 얼굴에다가 한 땀 한 땀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보면 우리가 얼굴이 좀 올록볼록해지는 엠보싱 효과들이 좀 나타나지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좀 더 차별화된,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효과들이 좀 더 좋다 보다니까 아직까지 해외 수출의 역량들은 작은데 이게 국내에 시판된 11년 차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금 8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 리쥬란 힐러 하나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국내에서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리쥬란 시술을 받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전 너무 아파서 못 받았겠던데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이 아팠던 게 지금 이 마이크로 니들로 일부 좀 바뀌면서 네. 덜 아픈 걸로 좀 나오다 그러긴 보니까 아무래도 한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한 확장성도 있고, 중요한 게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일부 수출 물량들 나오고 있지만 전체 수출 규모의 약 50%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 공략,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시장, 북미 시장을 좀 개척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EU 인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잘 지금 유럽 안에서에 대한 판매점을 좀 계속, 판매 법인을 좀 설립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가시성 있는 유럽 진출이 실적 성과로 좀 잡히는 부분들은 현재 외형보다 약 25% 정도 상향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북미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의료기기라는 시판허가 작업들을 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승인되면서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여기서는 추정된 매출 포시 한 45%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외형 기대로 좀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좀 다른 차별화 관점에서 스킨 부스터 시장의 어떤 독주 체제를 좀 구성하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오히려 좀 기회 요건화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수급 유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우리가 화장품 쪽의 섹터를 보면은 오히려 이런 로션이라든지 에센스, 뭐 색조 이런 네. 쪽보다는 좀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디바이스 쪽도 좀 네. 가고요. 이렇게 뭔가 맞고 뭔가 리프팅을 하고 그런 약간 기기 관련주 쪽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 대표님? 네, 차별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구현 효과들이 달라요.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면 다 장비주를 참 고민을 해요. 맞아요. 장비 좀 고주파, 레이저 네, 치료기 그런 뭐 이런 것들 구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클래시스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컬, 비올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의료기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장비주들의 장점은 물건을 한번 팔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 2달, 3달 만에 이런 카트리지 같은 것들을 맞아요. 교체를 해줍니다. 레이저도 그 카트리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원가의 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소모품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모품 매출 포션들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톡신이라든가 필러처럼 제형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술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기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치료는 기존의 레이저 장비들과 좀 병행해서 썼을 때 그 효과들이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필러라든가 보톡스 같은 이런 톡신 제제들은 오히려 이게 효과들이 좀 미비한 효과가 좀 미비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이거에 일부 부작용이 좀 있죠. 필러가 뭐 꺼짐 현상이라든가 어느 쪽은 튀어나오고 어느 어떻게 쪽은 그렇게 잘 꺼지고. 아시는 거죠? 제가 대표님? 피부과를 좀 많이 좀 네. 연구 많이 좀 하시나 해봐가지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스킨 부스터는 조금 더 최소화되는 부분들, 약간의 톤이라든가 탄력도를 좀 개선한, 제가 뭐 판매사원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네.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장비주대나 어떤 상승 네. 효과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데 네. 스킨 부스터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좀 고려해 보면 리쥬란의 글로벌 성과는 분명히 외형 가치의 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사실 파마리서치가 어제 또 신고가 영역제를 좀 가게 돼 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 부담스럽진 않을지. 네, 우선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우리가 클래시스가 저점 대비 올라왔던 구간을 파마리서치가 조금 늦게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마 수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쉬어가는 구간,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에 저는 선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4분기 실적 기대원들 감안해 보면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은 저는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더 강했던 것이고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출 시장을 좀 개척한다는 관점, 유럽과 그 이외 뭐 북미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외국에서에 대한 성과들은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근해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과감한 베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현재는 사실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모든 주식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신고가의 영역을 쓴다고 해서 산 거는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1주 전이죠. 제가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서도 파마리스트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